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 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 부분부터는 이제 좀 사실 내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간단한 내용들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연구반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보호개전기 쪽으로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답안지가 있는 그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비율차동 부분이다. 그러면 아날로그 때하고 디지털하고 이렇게 차이 부분. 거리개전기 쪽 문제 좀 나왔었고, 송전선 보호 방식 좀 문제 나왔었고, 발전기 변압기가 나오다 보면 발전기가 주가 더 많이 나왔죠. 변압기 쪽보다는.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보호장치하고 기계적인 보호장치 나눠서 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기타 뭐 PUTT라든가 여러 가지 뭐 PCM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빈도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도수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8장의 나머지 부분 하고 있다가 안정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인데, 안정도 분리 쪽 얘가 한 9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나머지 안정도 부분을 시작하고 10장 부분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8장은 뭐 서두에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장을 보시면 그 안에 장에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을 보시면 이제 8-6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입니다. 보시면은 보호개전 방식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선 보호개전 방식에 뭐가 있냐? 전류 차동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류 위상을 비교하거나 방향을 비교하거나 거리를 측정하거나 전류 균형 방식을 하거나 과전류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방거피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전류, 방향 과전류, 그다음에 거리 개전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제페로 방식 정도를 가지고 송전선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답안지가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차동을 한다, 파일럿 와이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일럿 개전 방식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방향 비교를 한다는 것도 아까 그 부분이고요. 전류 위상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전류 방향 부분이 되겠죠. 전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 책에 있는 방식대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동작 속도가 빠르고 느린 부분, 과전류, 전류, 거리 이런 부분 느리고 나머지 방향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통신 부분에 대한 전송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송료 여부를 보면 여기 불가라고 돼 있죠? 그건 뭐냐? 바로 그 지점에서 그것만 체크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그 정도 아날로그 계전기에 대한 그런 속도가 나오는 거고, 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통신 속도를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저쪽에 상대편한테도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 자체의 반응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판단해서 동작해야 되는데 얘 자체가 느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동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전송료 여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져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상제표류가 가능하고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서 다상제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고요. 검출 간도도 얘는 높고 낮죠. 낮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다 낮으니까.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봤다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통신설로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묶어서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자동 감시가 가능하다 어렵다. 얘 같은 통신을 통한다는 건 뭔가 이제 컴퓨터화 돼 있다는 얘기고, 얘는 신호수가 옛날에 전쟁 나면은 누구는 지금 전화 걸어서 여기 어느 지점에 GPS로 어느 지점에 대포 한 방 쏴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깃발은 들거나 아니면은 불 피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되냐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송전선 보호 개전 방식은 이제 3, 4, 5에 대한 154에 대한 66에 대한 1계열, 2계열에 대한 주보호, 후비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주보 부분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방향을 비교를 해가지고 페이세이프를 해가지고 먼저 해주는 부분. 후비보는 다 거리 계전, 후비보 거리 계전, 후비보 거리 계전, 후비보 다 거리 계전입니다. 다 3단계 한시 거리 계전. 2단계짜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3계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3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계단이나 단계나 뭐 똑같은 개념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3단계 그냥 아니면 또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도 뭐 관주경심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전력 수급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신뢰도 유지 기준에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인데 여기는 제어 언더리치 전송 방식이라고 해서 얘가 PUTT입니다. PUTT. 요게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 부분이. 근데 어렵다는 얘기죠. 요거는 25점짜리로 나왔던 게 있으니까 관연도 문제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거리 계전 방식이 다 후비보로 있다 보니까 거리 계전 방식도 단골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전시험에도 거리 계전기 적용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나왔죠. 3교시 때. 예.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 또는 표시선 계전 방식. 방향 비교 저지 방식이 주보이기 때문에 방향 비교 저지 방식하고 제어 언더리치 전송 방식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쓰시오 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연도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단계냐, 2단계냐, 그거는 단계가 몇 개가 있냐, 그 차이니까. 뭐 85%, 150%, 225%는 일반적인 거리 계전기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후비보호를 옵셋 보호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기나 이런 데서 후비보호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진다라는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여기 기본서에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연구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일단. 단락보호는 어떻게 하냐?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경우, 양단에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륜이냐, 후륜이냐, 사륜이냐, 이 눈길에 따라서 대처 방법 틀려지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겁니다. 선로가 전원지 한쪽에만 있냐, 두 쪽에 있냐. 그러면 두 쪽에 있다는 건 고장전류가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어떤 방향 부분이 있겠죠. 고장전류에 차가 있겠죠.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아까 뭐 200km, 100km에 따라서 고장전류 또는 지락전류가 값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세팅이 틀려지니까. 한쪽에만 있으면 그쪽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양쪽에서 볼 때는 저희가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다 보고 건너지 않습니까? 차가 양쪽에서 다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빨리 오고 이쪽에서 느리게 옵니다. 그러면 빨리 온 차가 지나간 다음에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양쪽을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쭉 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양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DS 아니면 OC OC는 과전류 계정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오든 간에 크기만 가지고 보는 거고 방향 단락 계정은 DS라고 했습니다. 방향도 본다 이거죠. 안시 넘버로는 51이 OC고요. 방향 단락 부분은 67입니다. 방향 지락은 67N입니다. 그 다음에 비접지 쪽에 쓰고 있는 SGR 같은 경우는 67G고요. 조금씩 틀려집니다. 내용들은.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8-10. 이것도 예제네요.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환상이 뭐냐? 환은 적으라고 그랬죠? 반지의 제왕. 환의 제왕이라는 얘기죠. 환의 제왕. 가끔 TV 보다 보면 반지의 제왕도 막 시리즈 막 보여주더라고요. 한 5편. 네? 그리고 해리포터도 시리즈로 하는 한 7편인가 되죠? 그 정도 막 보여주더라고요. 죽음의 성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환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사상 루프로. 반지가 보여지시죠? 이렇게 반지. 손가락. 전원이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도 돌 수 있고 저쪽으로도 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래서 전원이 한 단만 있는 경우. 그리고 전원이 또 2단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양쪽에 있는 경우. 그래서 아까처럼 얘가 한 단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전원이 2단 있는 경우는 DS 같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DS가 있나요? 한 단에만 있는 경우? DS는 없죠?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여기도 DS가 있죠. 한 단에만 있어서. 근데 DS가 양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도는 부분, 이쪽으로 도는 부분,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DS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DS뿐만이 아니라 DZ. DZ는 이제 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리. 요 지점에서 사고 났으면 얘만 끊어지면 되고, 요 지점에서 사고 났을 때 얘만 끊어지면 되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사고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틀려진다는 얘기죠. 환일 때는 방향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 구간을 확실하게 끊어줄 수가 있으니까. 양쪽 구간을. 예를 들어, 전원이 한쪽만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다 떨어집니다. 큰 전류에. 세팅되어 있는 값 이상이면. 근데 얘는 봤을 때, 사고 났을 때, 요쪽으로는 좀 많이 전류가 흘러가고, 이쪽으로는 좀 적은 전류가 흘러갔다. 그러면 많이 흘러간 전류 쪽이 끊어질 테고, 적은 전류가 흘러간 쪽은 안 끊어지는데, 문제는 얘가 많은 전류가 이쪽으로도 또 흘러가겠죠. 이렇게 돌아서. 많은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분 해주기 위해서 양쪽을 방향을 봐가지고 떨어뜨려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인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사고 전류 그 크기가 틀려지니까 거리 계정기를 더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원이 하나만 있을 땐 DS만 가지고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땐 DS만 가지고 보호가 안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고장전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그 송배전공학의 7장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설명드렸던 뭐 단상교류, 삼상평형교류, 뭐 삼상평형교류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부분을 다시 다 설명한 겁니다. 이때 다 설명드렸던 거. 차가도 과도 이거 다 나오죠. 임피던스 나오죠. 3배, 4배, 7배. 이게 송배전공학에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고대발전 다 나와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안정도 부분에서 이런 부분 또 나옵니다. 위상각 안정도, 동태 안정도 뭐 이런 부분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지락보호 방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씩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치는 않는데 같이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지금. 지락보호 방식 보면은 지락보호는 어떻게 하냐? 지락 고장을 거리계정기로 보호하려고 하면 단락보호의 경우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단락이라는 건 사고 전류가 큽니다. 근데 지락은 지락 상태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락고장일 경우는 영상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지락고장에서는 불평형 고장으로 돼서 영상전류 및 영상전압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락계정기를 보호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단락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로에 딱 이게 100A짜리다. 그럼 100A 이상 걸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락 허용 전류가 딱 나와있죠. 지락 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틀려지니까. 그래서 지락 고장일 경우는 정상 임피던스 외에 영상 임피던스까지 포함돼서 측정되기 때문에 이 값이 막 변동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정기적 거리가 크게 다르게 된다. 지락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지점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용의 거리 계정기에는 여기 보시면 거리 계정기를 보호하려면 쉽지가 않다. 단락 고장일 때는 영상 전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정기적 거리가 크게 다르게 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직접 접지 계통에서 사용하는 지락용의 거리 계정기는 동작 코일에 영상 전류에 해당하는 양을 보상해주는 보상형 권선을 감아서 단락 고장일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 임피던스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보완 장치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동작하지 않게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락 계정기는 단락 계정기보다 더 예민해야 된다. 이런 게 나있죠. 단락 같은 경우는 보통 전격 줄리 한 20배 이상 세팅을 하고요. 지락 전류 같은 경우는 직접 접지기에서 전격 줄리 한 10배 정도만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걸 더 낮춰서 세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선 딱 나와 있습니다. 모선 보호 계정기는 사고율이 극히 낮다. 왜? 모선이라는 건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진 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씌워져 있습니다. 뭔가 판넬 안에 들어가 있고 누가 접촉할 수도 없고요. 동물이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인위적으로 사고가 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바깥에 이제 그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포크레인이 찍는다든가 송전소 찰떡 같은 경우는 뇌가 친다든가 아니면 헬기가 걸린다든가 아니 포크레인이 지나간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해가지고 지락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선이라는 거는 그 지점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다. 그건 뭐냐? 배가 있는데 배 안에 엔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인다는 얘기죠. 옛날에 보면 히틀러 있는 벙커 안에 히틀러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 안에 있는 놈을 누군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고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방식들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단계별로 들어가죠. 저번에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도소를 갔다 오셨나요? 그랬더니 교도소에 시스템을 납품해가지고 교도소에 그 일하러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요즘 어떻게 바뀝니까? 그랬더니 정전이 되면 문이 다 잠기게끔 돼 있다고.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들어갔던 문을 닫혀줘야지만 이 다음 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문이 다 열리면은 그 재소자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를 써서 나오려면 한 사람이 여기서 문을 닫아줘야지만 이게 열리니까 이쪽에 닫고 가서 이쪽에 문 열고 이쪽에 또 닫고 저쪽 가서 문 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서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고 그럼 불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제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긴 한데 이제 전기가 나가면 다 잠겨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때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 근데 시스템이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모선보호도 이제 복잡해집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전압 차단 방식이 이제 주로 쓰여지고요. 그래서 압류방위 환차라는 이제 보호 방식이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모선은 이제 구성 방식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보시면 전원이 한 단만 있냐, 양단에 있느냐 이것처럼 얘도 모선이 하나만 있냐, 두 개가 있냐 이거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단모선이냐, 복모선이냐, 복모선에 이중모선이 있냐, 아니면 1과 2분의 11 모선 방식이냐, 2부 스타일 모선이 있느냐, 아니면 4부 스타일 모선이냐, 환상 모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눠지겠죠. 모선 시스템에 요구되는 건 내부 사고에 또는 외부 사고에 오동작하지 말아야 된다. 1과 2분의 12 모선은 뭐냐?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모선은 두 개인데 차단기가 3개일 때 1과 2분의 12 모선. 근데 왜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을 먼저 쓰느냐? 전류를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CTB가 틀려진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전류값들도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이임피던스냐 로임피던스냐 내용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압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CTB는 틀리더라도 그 2차 측에 들어오는 전류의 값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 전류를 전압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한다. 그 디지털 보호 계정기는 전압으로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전류를 쓴다는 거는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 시에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몸체도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은 병렬로 연결되면 되니까 작게 계산을 해도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모선, 이중모선 4부 스타일이다. 4부 스타일이라는 건 결국 여기입니다. 여기가 연결되냐. 2부 스타일이라는 건 여기만 연결되는 겁니다. 이쪽만 연결되면 2부스고요. 여기까지 연결되면 4부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과 2분의 10이다. 나왔죠? 그럼 차단기가 3개죠. 모선은 2개인데 하나, 둘, 3개다. 링모선, 환상모선 그냥 뭐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기보험 개전에서도 간단하게밖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변압기와 발전기로서 기본적으로 전류 차동을 원리로 한 차동 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동 개전 방식이 주라는 얘기죠. 차동은 뭐냐? 전류 차동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차동보다는. 모선은 전압 차동이지만 이런 것들은 전류 차동입니다. 발전기 보호에서는 양단의 전류는 평상시 때 외부 고장 시 거의 크기가 같다. 내부 고장에서는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있고요. 변압기 보호에서는 그거를 이제 비율 차동으로 하고 있다. 왜냐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차동인데 왜 비율 차동을 하냐면은 조금 더 변압기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결선이 틀립니다. 델타 결선, Y 결선. 변압기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전압이 틀려집니다. 변압기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각변이가 틀려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들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비율 차동을 해준다는 얘기죠. 송전솔로 CTB 똑같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CTB 똑같습니다. 전압도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전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동이라는 거는 전류도 똑같으니까 차만 가지고 비교해도 되는데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틀려진데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비율 차동으로 가져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독립적으로 트리페로 경보레 등을 쓰고 있다. 내용들 나와 있고요. 비율 차동 개점 방식이 주달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비보는 뭐다? 변압기도 한시차 거리 개점 방식인데 2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송전선로만 3단계고요. 나머지는 다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기 쪽을 보호하는 거는. 가까운 쪽이냐, 먼 쪽이냐,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중소 이렇게 안 따진다는 얘기죠.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짜졌죠. 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기에 가까운 쪽이냐, 먼 쪽이냐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 기기 내부에서 내부 사고냐, 외부 사고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주파수 개점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81H, 81R, 또 81R 해가지고, 레이트 오브 체인지 해가지고, 프리퀀시 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보호 개정기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여기서는 개통이 분리됐을 경우, 차단됐을 경우, 부하가 차단됐냐, 전원이 차단됐냐, 개통이 분리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전원이 분리됐냐, 분리냐, 차단이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제거냐, 사고, 확대 방지냐, 이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차단이냐, 분리냐. 그래서 UFR이냐, OFR 보실 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서 이런 UFR, OFR도 들어간다라는 걸 또 생각하시고요. 주파수가 떨어진다.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뭐죠?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많이 걸렸으니까 빨리 부하를 끊어주지 않으면은 주파수가 다 떨어진다. 전체 발전기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년 전에 9월 15일 날 정전이 일어났던 것도 주파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 빨리 주파수를 상승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 계통이 다 무너지니까. 주파수가 올라간다. 주파수 올라가는 건 부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발전기 천천히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서 아니면은 조속기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동 주파수 제어를 한다든가 경제 부하 배분을 해가지고 발전기를 늘려주면 되니까 주파수 상승 부분은 좀 느리게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 또는 전원을 긴급 차단하게 된다. 부하를 차단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전원을 죽이는 건 남아도는데 죽이는 거니까 조금 늦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같이 보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UFR.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발전기들 다 1호산이 22,900이니 부하 공급선 피더니 양수 발전기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OFR은 발전기만 죽여주면 되니까 부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UFR에는 부하가 들어가는데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UFR을 주축을 해가지고 별도의 긴급 부하 차단 방식을 수립해서 비상사태 대비하고 있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변전소별로, 각 전력처, 전력소, 그 다음에 한 600여 개의 변전소별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끊는 매뉴얼도 있고요. 복귀 매뉴얼도 있습니다. 근데 끊는 거는 잘 못하죠. 복귀 매뉴얼은 복귀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끊는 건 또 하죠. 옛날 제주도 같은 게 정전이 일어났던 것들도 사실 끊어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정전 났다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잘 끄는 거죠. 그걸 안 끊었으면 더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돼 있어서 끊는다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조치에서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매뉴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 작업을. 과부하 개전 방식.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어컨 틀으면 선풍기를 틀다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적정 온도로 낮춰주시면 되죠. 이게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부하는 그래서 실제로 한시, 순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과부하가 단락 과부하냐, 지락 과부하냐 이런 식으로 좀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대로 방치하면 송전선의 용단 등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이 발생해가지고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선만의 보호를 위해서 선로를 차단하면 개통 분리 또는 개통이 분리됐지만 다른 송전선로가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파급이 전기통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장 파급 장치에서 적정하게 끊어주고요. 조류가 가정하게 하지 않게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송전선 같은 경우는 50%만 부하를 걸어서 보내진다는 얘기죠. A라는 송전선로가 100A를 보내줄 수가 있고 B라는 송전선로가 100A가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A, B 모두 다 50A씩만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50A를 A 모선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B 모선에서 100A를 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개통을 설계해서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관 개통의 적용 예를 보면은 3, 4, 5 부분까지 적용이 돼 있다. 765도 두 개가 돼 있죠. 765도 우드용 철탑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가평 쪽에서 올라가는 신가평하고 신안성 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3, 4, 5 쪽에 들어가 있는 주 보호 개전 방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다. 여기도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 보호를 2개월에 나있다. 송전선로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송전선로 3, 4, 5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설명해라. 그럼 이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송전선이 주보를 2계열화 되어 있다. 1차 주보, 2차 주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주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력선 반송, 거리 방향 비교 방식. 1호사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났었죠. 거리라는 게 아까 DS는 뭐죠? 방향만 비교하는 거죠. DS가. DZ는 뭐죠? 거리가 들어갔죠. DZ가. 그러니까 3, 4, 5 같은 건 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방향 비교에다가 거리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때. 그래서 나중에 쓰실 때도 전력성은 반송, 거리, 방향 비교가 3, 4, 5고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은 이게 1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거리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그건 3, 4, 5 쪽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1차) (2차) 주보에 다 호비보호 백업 릴레이를 쓰고 있다. 이 호비보호는 다 거리 계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주보가 PUTT라고 했죠. 마이크로파 제어 또는 전력선 반송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 이게 PUTT라고 얘기를 합니다. PUTT. PUTT를 한번 여기 없네. 제 노트북에 있는데 자료가 한전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시지 말고 관연도 문제에 나와있던 그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시그널 줘서 제어한다. 그런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였을 때 X자로 받아들이냐, 직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방식이 이제 또 틀려집니다. 그 안에 그림에서. 그런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탈조라는 게 뭔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이거죠. 그걸 이제 검취를 합니다. 그래서 78로 이제 보통 얘기했는데 78 PS나 동기가 탈조가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뗐다는 얘기죠. 거리 계전기 동작을 저지하는 트립. 왜냐하면 탈조가 일어나게 되면 거리 계전기 영역적으로 이게 임피던스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탈조에 응동하지 않도록 거리 계전기에서 이런 존을 조금씩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거리 계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존1, 존2, 존3 있는 후비보호까지 해가지고 옵셋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탈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거리 계전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끊어놓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사변형을 해가지고. 끊어놓은 것들. 이런 영역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밑에 영역들을 좀 이렇게 쪼개버리고, 여기도 쪼개버리고, 여기도 쪼개버리고, 여기도 쪼개버리면 엔드 조건이니까 이런 부분 날아가죠? 이런 부분 날아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리 계전기라는 게 사실. 예, 회복 불가능 탈조 시는 위상각. 아까처럼 각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고장, 중고장, 큰 고장에 따라서 이런 그 위상각에 따른 이런 궤적이 틀려집니다. 궤적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는 것들도 각각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나가겠다는 얘기죠. 차단 실패 시, 이거는 50 BF를 얘기하는 건데, 차단기가 고장 제거
실패하면은 다음 걸로 가는 겁니다. 개념은 뭐냐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메인이 있고요. 여기 분기가 있습니다. 전류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호계정기가 있는데 보호계정기가 전류가 사고 났으니까 여기 사고 났으니까 여기서 시그널을 딱 줍니다. 시그널을 주고 나서 나는 줬으니까 차단기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한 200ms 정도 지나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뭐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시그널이 안 들어옵니다. 나는 분명히 줬는데 이거죠. 나는 돈을 줬는데 내가 영수증 안 받았으니까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영수증 주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영수증 안 주면 어떡합니까? 신고해야죠. 여기다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동작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OCVF라고 해서 브레이크 페일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차단 실패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페로 계정기.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단상 제페로, 삼상 제페로, 다상 제페로. 근데 한 상만 제페로 하느냐, 삼상만 제페로 하느냐, 다상을 다 제페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호계전 설비 계열화. CPD가 뭐였죠? MOF라고 제가 얘기했죠. 콘덴서 포텐셜 디바이스 해가지고 콘덴서를 이용해가지고 PT의 전압을 분압을 시켜주는 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건 변압기 나오죠? 단건 변압기 장점, 단점. 단건 변압기의 장점이 뭐죠? 키워드가? 동력 큰 누절, 동량이 감소한다, 효율이 향상된다, 예? 큰 용량을 걸 수 있다, 누설 자석이 적다, 뭐 저런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와야죠. 단건 변압기. 왜 여기 단건 변압기 썼을까요?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삼상으로 만들어서 삼상 변압기를 만들기는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니까 단건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Y결선을 이용해가지고 절연도 줄여줄 수가 있고 절연 레벨도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 크기도 줄여줄 수가 있고 얘 보면 그래 500, 500, 110이죠? 3, 4, 5 같은 경우는 이제 500이 나오는데 각각 단건 변압기별로는 결선에 따라서 133도 나오고 166도 나옵니다. 그럼 166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500이라는 얘기죠. 133 곱하기 3 하면 4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00MB도 되고 400MB도 됩니다. 300MB도 됩니다. 탭에 따라서. 154 500MB짜리는 100, 133, 166이 이렇게 탭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건 변압기는. 그래서 3, 4, 5도 500, 154도 500. 그럼 23은 1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YY 델타. 그럼 3차 건선은 어떻게 하냐? 델타를 써가지고 영상 전류를 순환시켜서 고주파가 왜 YY가 되면 영상 연결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델타가 되면은 영상이 없어진다면서요. 델타를 넣어가지고 영상 전류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YY 델타 건선의 사용 방법. 이렇게 또 뭐 지락 전류를 뭐 영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건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델타 Y 하나 설명해주고 Y 델타 하나 설명해주면 되고 YY 델타 해가지고 세 개를 설명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변압기의 1차측, 2차측 얘는 후비보로 뭘 쓴다? 거리 계정기 또는 방향지락 계정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동작 방향은 다 보호하는 설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접지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보호하는 설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단기의 2차 측에 CT가 달리는데 CT의 접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죠? 다 부하 측을 향하고 있죠? 그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으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접지의 목적이 뭐냐? 나와야죠. 기기보호, 인체보호, 사고파고 방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접지를 한 겁니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3차 측에는 과전류 계정기를 후비보호로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고요. 8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칭분, 발전기 기본식, 뭐 2상 단락, 3상 단락 비교, 발전기 계좌 보호 방식, 변압기 보호 방식, 변압기 내부 고장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선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송전선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 비교, 반성 거리 계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디지털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안정화 보호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광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3, 4, 5 송전계통 보호 방식. 이게 아까 그 기본서에 있던 그 부분 쓰는 거죠. 예, 주모선이 2개월이 돼야 된다.
탈조 방식도 검출해야 된다. 차단 실패 시 구비를 해줘야 되고, 재패로도 해줘야 되고, 보호 관련 방식들을 이제 계열화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5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걸 써줬나 한번 볼까요? 3, 4, 5 쪽에. 주보호계통의 2계열화, 후비보호 구비, 탈조 방식의 구비, 재패로 보호관, 지금 책에 있는 내용 갖다 다 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 다 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없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차피 연구반에서 새로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이런 기본 컨셉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제 그 전체 목차를 가지고 한 3주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다음 과정에서는 그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걸 하다 보니까 발전적으로 수업을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동영상을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전 쪽 동영상도 카피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발전 쪽을 제가 다음 주 수업이 끝나다 보니까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3주치를 카피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보시고요. 그때도 시작할 때 송전 전체 요약한 거 그거는 지금 제 웹하드에 자료실에 다 그 기본 동영상이 샘플 동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먼저 머릿속에 한 3주 정도치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 주시는 게 나중에 외우시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본서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9장입니다. 9장 70페이지 정도 되네요. 9장이 조금 나가야 되니까 첫 번째 장에 있는 이 내용이 9-1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9-1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안정도란 뭐냐? 전력계통이 안정하게 운전되는 상태란 어느 지점에 있어서도 전압 및 주파수가 미리 규정된 허용 범위 내에 유지되고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적인 안정력, 부하라든가 발전력의 급변 또는 뇌에 의한 송전선의 차단이 발생하였을 때 이건 뭐냐? 외부에서 외란이 들어오더라도 얘가 허용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바로 안정도의 문제다 이거죠.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정기적인 출력을 동시에 이렇게 보내주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외란이 일어났다는 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력적인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공급해줘야 될 파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들어오는 입력, 기계적인 입력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이제 주저앉아 시작하는 거죠. 주저앉는데 그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로 발전기의 위상각, 시간이라는 건 발전기가 동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벗어나는 그 시간적인 관계로 계산하는 게 바로 위상각 안정도란 얘기입니다. 안정도란 계통에 발생한 과도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하여 계통이 원래의 운전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발전기의 동기 운전의 가부를 논하는 위상각 안정도, 전압의 붕괴를 유무하는 전압 안정도 두 가지가 있다. 위상각 안정도는 송배전 공학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압 안정도만 여기서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상각 안정도, 종래는 이것을 안정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안정도 하면 위상각 안정도만 했는데 지금 이제 국지적인 부분까지 보기 위해서 전압 안정도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란이 발생하였을 때 동기운전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병렬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가를 가리키는 척도 안전극한 전력의 크기로 나타난다. 병렬운전 또 나오죠.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뭐였죠? 예? 키워드가 크위즈 파상, 발전기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차각이 아니라 그러죠. 예? 상회전 방향에 같을 거예요. 그죠? 상차각이 아니라 그러죠. 안정도할 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가 상차각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상차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은요? 상공 극정각 덱스.
이것도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건수비가 같을 거. 극성이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상권, 극정, 각. Z. 예? 뭔가 뼈보면 상권, 전압비가 같을 거. 예? 그 다음에 Z. Z는 맨 마지막에 나와있죠. 이건 안 같아도 됩니다. 임피던스가 틀려도 병렬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시 임피던스 차이에 따른 이제 그 소용량의 부분이 더 그 분담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임피던스 분담률이 틀려지니까.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면 델타가 증량할수록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가 증가되고, 이게 바로 동기 화력이라는 얘기죠. 아까처럼 뭔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줄 수 있는 능력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동기 화력이 돌아가는 힘인데 그게 같다는 얘기죠. 동기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다는 얘기죠, 같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력이 0보다 크면은 얘는 뭔가 안정한 부분이고, 그게 0보다 작다는 거는 기울기로서. 그게 아까 전력 상차가 곡선이죠. 여기 전력 상차가 곡선도 나오고 회전체 운전 방정식도 나와야 되겠죠. 왜? 기계적 입력하고 전기적 출력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기적 입력, 기계적 입력, 그리고 관성정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도 쪽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 나오고, 전기적 입력을 증가시켜야 되고, 전기적 출력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아니죠. 전기적 출력을 증가시키거나, 기계적 입력을 증가시키거나 해서 빨리 그 부분을 출력을 맞춰줘야 되죠. 관성정수가 증가되거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출력을 맞춰줘야죠. 쫓아가야죠. 요즘은 TV에서 아침에 보면 이봉주가 바운스 그 음악 틀어주면서 미녀하고도 달리고 아줌마하고도 달리고 막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달리셔야죠. 술을 먹으면서 달리라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 1시간씩 꼬박꼬박 해주셔야 되는 게, 몸에 이게 박혀져 있다 보면 컨디션에 따라서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제가 반복한다고 그랬죠. 지금 225문제는 저번 주에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엔 관연도 문제 8의 7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또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되, 맨날 보던 책만 보면은 이제 또 안 보여지니까 그때는 이제 잠깐 다른 책을 보고 이제 머리를 식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눈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답안지에다 넣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 속도가 빠른, 여기 보시면은 전압 조정 장치. 이게 뭡니까? AVR이죠. 조속기, 가버너죠. 전압 조정 장치는 계좌의 자속을 여자기 쪽에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을, 전압을 급격하게 올려준다. 발전기의 전압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건 발전기 출력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소극 여자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 AVR에서 전압을 조정을 해주면 엑사이터 쪽에 전압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소궁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빨리빨리 운동을 하는데, 너무 빨리빨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계통이 막 출렁출렁 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PSS라는 전력 계통 안정화 장치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조속기도 이제 전기식 조속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어 장치도 복잡한 응동을 함으로 발전기의 안정성은 이들 제어 장치의 동적인 응답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PSS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여러분은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외부 계통의 상태의 변화가 미소하다. 잠깐 요 정도. 외부 계통의 상태가 미소하다, 완만하다. 그러면 이거는 동적인 응답 특성보다는 정특성이 관계되는데, 대부분 뭔가 움직이죠. 정탄 정도 부분이 미소신호 안정도라고 했고요. 이 스테이디가 뭐냐? 안정된 상태에서의 안정도니까. 그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이내믹.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문제가 되겠네?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 트랜지언트. 뭔가 급격하게 변화된 부분에서는, 과도한 정도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됐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차가도 과도 동기 부분이 여기서 또 똑같이 나오겠죠. 거기가 이제 위상각 안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압 안정도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위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대정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뉴욕하고 캐나다 쪽 연결됐을 때 캐나다 쪽에서
정전이 되면서 파급사고 오다 보니까 이제 뉴욕이 정전이 된 겁니다. 왜냐면 같은 계통을 쓰니까. 나라는 틀리지만 전력계통망은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이 뭐 수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자원이 많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캐나다 쪽에서 전기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계통 내 무해전력 손실이 급증하면은 그 무해전력을 빨리 공급을 해줘야죠. 그게 이제 바로 전압이니까. 근데 그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전압이 떨어지고 이런 무해전력 같은 경우는 국지적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전압이 떨어진다는 건 다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부하가 더 떨어지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이런 악성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이란 전압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피를 공급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QV 컨트롤의 개념이 아니라 PV 컨트롤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국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계통적으로 전압이 떨어져도 바뀌어지더라.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무해전력 설비를 빨리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전기에 출력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팩치를 넣어준다든가 HVDC를 넣어준다든가 SVC를 넣어준다든가 동기조상기를 넣어준다든가 해가지고 무해전력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한전 개통도 그전에는 SBC 같은 게 대구 쪽에만 있었고요. 뭐 스테이트 커뮤니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 대구에 있던 SBC를 떼다가 양주에 달았습니다. 서울 바로 위에다가 의정부 그쪽에다. 왜? 서울 쪽의 개통이 너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비들을 여기다. 그때는 고기만 필요했었는데 대구에 이렇게 그 구미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 설비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필요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그 설비를 떼다가 왜냐면 다 죽어버리니까 서울 쪽이 한 40% 정도 발전량이 쓰고 있거든요. 40~50%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급 변전소에다가 스테이트콤을 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천 변전소, 서울 지역 근처에다가 이런 부분에다, 그 설비들을 갖다 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당에 그때 지중 케이블 쓰는데 한 10배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밀양 같은 경우는 송전철탑을 설치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다 힘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안정도는 주로 동특성을 반영한 계통의 체질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있고요. 안정도 분류하고 해석 방법. 여기 정도까지만 잠깐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또 정태 안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안정도는 어떻게 되냐? 전력계통 안정도는 정태, 가동대, 고유, 동적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정태 안정도는 뭐냐? 이거 제가 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극히 안만한 부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안정하게 송전할 수 있는 정도가 정태 안정 극한 정도다. 여기는 뭐가 나눠져 있다고요? 고유하고 동적이 나눠져 있다고요. 그럼 이 뒤에도 고유하고 동적이 나눠지겠죠, 이렇게. AVR, 가버너, 이런 부분이 막 움직인다고요. 그 효과를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동쪽에서는 그 효과를 고려했고요. AVR, 가버너 부분을 고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건요. 정적이고 얘는 동적이라는 얘기죠. 과도한 정도도 똑같이 나눠집니다. 고유, 동적으로 이렇게. 동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차가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과도, 중간, 정태의 시간 영역별로 정리가 돼 있다. 보시면은 과도, 중간, 정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기 뭐 9-2부터 시작을 할 텐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안정도 해석 방법. 수학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비선형을 하거나 선형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냐, 중간이나 아니면 정태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선형, 비선형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치적 법이 있고 또 뭐 단단법이 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가서 보시면은 비선형 부분이 뭐가 있고 선형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비선형에 대한 부분 뭐 선형 부분에 대한 부분 뭐 시간 영역에서는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내는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 보시면 과도한 정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네? 그 다음 각 제어계를 모델링 할 때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지 사실 여기는 좀 중요하지는 않고요. 정태 안정도 요거는 이제 일기 무한대 보선
그림 그려주시고 회전체 운전방정식 안정도를 할 때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일기무한대 모선을 이제 등가회로 그려주시고 벡터도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때 이거를 안정도를 하는 부분이 바로 동기화력을 해가지고 이런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안정하게 불안정하게 판단하는 방법들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2기 계통은 3기, 2기 이상의 계통은 이제 못하니까 그거는 뭐냐 단단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운동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죠. 회전체 운동방정식 M 관성정수 각석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안정도가 나오면 회전체 운동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뭔가 정기적인 입력과 기계적인 출력하고 정기적인 출력, 기계적인 입력하고의 관계들 그리고 관성에서 얘가 원판이 돌아가는 관계들 이런 것들 뭔가 외부에서 P라는 델타 P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델타 세트 이게 뭐가 나왔냐면 전력주류에서 나왔죠. 전력주류에서 그래서 세타가 먼저 나오고 P가 나왔지 않습니까? PV 컨트롤, QV 컨트롤 이렇게 나오는 데서 뭐냐 발전기 모선, 기준 모선, 변압기 모선, 부하 모선 이런 부분들을 나왔죠. 동기화 계수 여기서 위상정수 그 다음에 감쇄정수 이런 부분 나오고요. 여기 이런 그림들은 PSS에서도 또 나옵니다. 예? 정태 안정도 이건 정태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는 뭔가 신호가 별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기계적인 입력과 정기적인 출력이 차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죠. 이것도 여기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행렬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I는 YV 나왔죠. 이 보시면은 역행렬 가우스 자이대법 같은 거 보시면은 역행렬로 했었죠. 자코비안의 역행렬로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역행렬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의 것들이 뭐가 있느냐? 쭉 보면 고유가법, 로법, 추이행렬법, 주파수 응답법이 있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하느냐? 안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뭐 보시면은 이런 예제 문제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고장시 아까 T형, 파이형 또 나오죠? 고장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똑같이 회전체 운전 방식이 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등면접법 나오고 그 뒤에 단단법 나오겠죠. 단단법 위각 출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제가 나오죠. 이거는 예제 문제. 그리고 보시면 에너지 함수법 나오고 안정도 향상을 어떻게 하냐. 리전 있게 해가지고 리액턴스, 전압의 안정성, PV 곡선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PV 곡선만 25점짜리로 따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 9-2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나갈 겁니다. 10장은 별로 안 됩니다. 10장이 이 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저기 부분까지가 10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536에서 560이니까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9장하고 10장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